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개혁 입법의 합리적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요소를 제거한 뒤 연내 입법을 실행할 방침인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홍사훈 기자와 함께 사회적 화두가 된 개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나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자꾸 불러 이렇게. 흥행을 위해서요. 그런 흥행은 좀 되지. 흥행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SOS를 치고 있는데 요즘 홍사훈 선배의 근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야 정말로 이제 거리의 운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비주얼 담당이니까 뭐 나가면 좋아하더라고요 또. 많은 그리고 분들이 나 때문에 많이 더 모여 지금. 나 그거 상황이, 인정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즘 토요일마다 어쨌든 대법원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중계가 더더군다나 되니까 야 내란 재판이 이렇게 희화화돼도 되는 거야 이 중대한 재판을. 난 일부러 그렇게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지금.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도 그냥 놔두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보고 있죠. 그냥. 저기 코미디로 만드는 걸 법원이 완전히 희화화되고 있잖아. 변호사들이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감내하잖아요. 우리 법원이 그런 법원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이 중대한 소매치기 잡범도 아니고 중대한 내란 사건의 재판을 역사적으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재판을 왜 그러겠느냐.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권자들의 힘이 그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은 그거라고 봐요. 그걸 해야만 주권자들이 먼저 나서 줘야만이 1년 전 그랬듯이 먼저 나서 줘야만이 정치권이 정치인들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서는 거. 멈칫멈칫 했잖아요. 멈칫하는 걸 주권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주권자들이 먼저 나서 정치인들의 등을 떠밀어서 나서서 할 일을 해라. 네.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비합법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나라도 먼저 나가야겠다. 내가 유명하니 내가 나가면 조금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실제로 요즘 바람 불고 있습니다. 바람 탔어. 홍사훈 바람이 동남풍 세게 불기 서초동에, 시작했습니다. 서초동에. 동남풍 불었어 지금. 그래서 요즘 하여튼 힘들더라도 토요일날 저 원래 테니스 쳐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좀 힘들긴 한데 그거 못 치는 게 그래도 나라 살리는데 이 한 몸 번개탄이 돼서라도 너무 나갔나 이거?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표현하기 충분한 게 사실은 홍사훈 선배가 본인 SNS에 나간다고만 처음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홍사훈 효과를 누려서인지 언젠가 보니까 포스터에도 얼굴이 붙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요즘 막 거기 가면 사진을 그 사진 작가가 찍어주는데 네. 난 막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잘생겼었나? 이 정도였어 내가? 이 정도였나? 화보 사진 막 나오잖아요. 카메라가 좋은 건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요즘 그 사진 찍히는 재미도 솔직히 말해서 좀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멋진 얼굴을 잘 찍어주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현장에서 또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대체로 구호나 내용들은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느끼는 거는 1년 전 그때 광화문의 그 집회하고는 사실 달라요 분위기는. 그때는 응원봉 막 젊은 20대 30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정말 그 우리 나이 때 약간 노땅 비슷한 또래. 약간 좀 분위기는 지지해.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저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때 어쨌든 1년 전에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큰 빚을 졌으니 이번에는 그 빚을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들이 먼저 나서서 갚아줄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젊은 세대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얼마 전에 박구영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 철학과 교수.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1년 전 그때 젊은 세대들이 먼저 거리로 뛰쳐나온 거는 윤석열이란 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듣보잡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 위협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위협을 느껴서 뛰쳐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 세대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왜 안 나오지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권력 다툼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런 봐요. 소지가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노땅 세대들이 먼저 나서서 이번에는 그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걸, 권력 다툼 좀 그만 좀 해라 진짜 하고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라도 먼저 불쏘시개 네. 내지는 번개탄이 되자. 그리고 또 덤으로 사진도 좀 찍히고 요즘 사진이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홍사훈 선배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지만은 그 노땅의 그런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믿는 편인 건데 사실은 우리 노땅들이 서초동에서 굳이 이렇게 토요일에 주말을 할애하면서 집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이대에 대한 못 믿음, 두려움 그럼요. 같은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일단 그 말 하기 전에 그 전에 구기자를 찾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교용 왜 가끔 나오던데 왜 달고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꼭 나오라는 거는 이게 강요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있으면 한번 네, PD랑 고민 좀 모시고 한번 해보고 나오시고 검토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매우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재판이 돌아가는 거 보고 누구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나 요거에 대해서 이게 뭐 위헌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게 괜히 왜 판사들을 적으로 만드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씀하신 분들 있죠.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 판사들의 법원에 선의에 기대도 될 정도로 그걸 지금 한가한 상황이냐. 물론 선의에 기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의가 우리가 바랬던 그 선의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1심, 2심에서 선고 내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끝이잖아요. 우리가 선의에 기댔다가 1심은 직위원이니까 뭐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바뀔 거야. 2심에서 내년 2월에 법원 인사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입니다. 2심 법원이 역시 윤석열은 무죄까지는 안 되겠는데 공소기각인 것 같은데 이거 수사 절차상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 무죄를 내리기에는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그 무죄를 만드는 논리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공소기각 처음에 직위원 재판장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풀어줄 때도 그 힌트를 남겼잖아요. 두 번째 사유로 이게 좀 아리까리하다. 이게 공수처가 뭐 체포하라고 하고 수사하고 그런 권한이 수사 권한이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나는 판단 못하겠으니 상급법원에서 이거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운을 띄웠잖아요. 나고 매우 찜찜합니다. 공소기각할 가능성 없느냐?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야 그러면은 진작 재판 이렇게 지금 증인들 다 몇십 명 불러고 이렇게 오래 재판했겠어? 했겠냐? 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판을 희화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재판 아니야. 그냥 동네 소매치기 자범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낄낄거리고 웃잖아 우리.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재판 아니야 이거.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런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들의 법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다 중계돼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그냥 놔두잖아요. 내가 대법원장이면 절대로 안 놔둬. 법원 행정처장이면 절대로 안 놔둬.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일로 와봐봐. 조인트까지. 직위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법원을 지금 이렇게 밖에서는 우스꽝스럽게. 개판이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개판인데 이거 그래도 되는 거야? 엊그제 지난주에 그 공청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을 갖다 비이상적인 재판 행위를 하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 극복의 방해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 토론에 나온 그 좌장을 맡은 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법원이 뭔가 의도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심해서는 선의를 믿고 기다리는 거는 진짜 선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그거 경험했잖아요.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려고 해? 그러니까 보면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 임기는 원래 6년인데 나이 정년이라는 게 70세 정년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제 57년생이기 때문에 27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 치하에서
내란 재판이 모두 다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중심을 잡고 대법원이 해야 되는데 일선 법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대법원에 뭔가 교정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느끼는 사실은 불안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거리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말했지만은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확인할 길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 뭐 자성과 성찰을 했으면은 그러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만 이거 모르는 거야? 뭘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이 당신들 못 믿겠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겠다. 뒤늦게라도 이거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법원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국민들의 법원으로 가려면은 먼저 나서서 이거 중대한 사건이니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니 전담 재판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안 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전담재판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먼저 이제 홍상훈 선배의 전문 분야부터 하나하나 훑어가도록 해볼 텐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 수사 와중에 바로 김건희 씨와 이준수 씨라는 흔히들 언론에서는 세강자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김건희 씨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준수라는 사람은 사실 기존의 권오수나 뭐 이종호 이렇게 김건희하고 같이 작업하던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원 세계관 이런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준수는 일종의 김건희 깐부나 마찬가지야. 오래전 그 둘이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그 알게 된 거로 보여져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는 이제 차후 이제 풀어나가기로 하고 이준수가 96년부터 전업 투자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2003년에 이 사람이 막 그 증권사에서 그 하잖아 실전 모의 투자해갖고 뭐 이 사람이 다 1등을 해버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 책도 내고 뭐 이 세강자의 무슨 뭐 주식 독학과에 뭐 이런 책도 내고 그래 유명해졌어요. 자기 네이버 카페에서 해서 뭐 아마 김건희가 그때 그래서 주식을 아마 같이 한 거로 보여져요. 근데 하여튼 요즘 공판 재판이 이렇게 김건희 재판이 안 열렸다면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됐었겠지.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 어쨌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질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막 까지는 거거든요. 일단 최근에 가장 웃겼던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뭐 우리가 여기서 그 사적인 부분을 갖다 끄집어내는 건 사실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사적인 영역 공판에서 의도치 않게 끄집어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그 우리 주진우 기자가 공개했던 것도 이건 공판에서 나온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는 것 같았고 뭐 결혼했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결혼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이거 처녀 행세하면서 이렇게 뭐 남자 만나러 다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했냐는 게 그쪽 꾼들의 은어로 주가 조작 꾼들의 은어로다가 이게 물려 갖고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장기 보유하는 거로 이걸 결혼했냐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김건희가 그랬거든. 결혼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매수 단가가 4,500원이야. 왜냐하면 그날 5월 2010 그때가 2013년 15년인 것 같습니다. 15년 아닌가요? 예. 아니 그때 그렇지 2015년 15년, 네. 5월 10일인가 그때 종가를 내가 확인해 봤더니 5,400원이야. 5,460원. 그래서 4,500원에 샀는데 5,460원이면 물린 건 아니지.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강자가 이준수가 너 물렸지 그 결혼했지 도이치랑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결혼 안 했어. 아 사실관계를 이렇게 된 말해주는 거야. 거고. 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 추미애 의원이 나와서 이준수가 혹시 제이슨 아니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추미애 의원이요? 추미애 의원이 내가 옛날에 KBS 있을 때 보도한 걸 기억을 했나 봐요. 아 방송을 한참 전 얘긴데 그거는. 그렇지. 나도 그래서 그 보도를 듣고서는 다시 한번 좀 이걸 뒤져보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제이슨, 준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제이슨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때 김건희랑 뭐 그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뭘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양 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모 검사라고 네, 지금 기억납니다. 변호사로 기억을 했는데
이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 실제로 홍상훈 선배가 예. 대면 접촉을. 예. 왜냐하면 그때 뭐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 빼고 김건희 일가가 당신한테 그때 미국으로 양검사 부인이랑 아들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아들이 테니스 치다가 뭐 다쳤다고 그래갖고 치료비를 거액을 갖다 송금을 하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최은순 집안에서 다 보내준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체코로 다 여행 간 것도 다 그 혹시 당신 돈으로 간 게 아니고 보니까 김건희 최은순이랑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 돈으로 간 거 아니야. 이거 우리는 이게 뭔가 뒤를 봐주고 뇌물로 생각한다. 아 일종의 유착관계 아니라 어. 의혹을 가지고 접근을 그렇지. 한 건데 우리 남녀 관계 그런 거 관심 그런 게 없다. 없이. 네. 그랬더니 그때 설명을 해주면서 제이슨 얘기를 꺼낸 거예요. 왜 그 제이슨 얘기를 꺼냈냐면 김건희 일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2001년 그때 대검에서 범죄정보 담당을 했는데 그때 네. 범정이라고 하잖아요. 예, 첩보 수집하는 역할하는 그때 특히 자기가 맡은 분야가 그때 벤처기업 워낙 붐이 일대라.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벤처기업들 정보를 수집하는 걸 자기가 담당했는데 그때 테헤란에 벤처기업들 많으니까 거기 이 벤처 투자자들의 일종의 간사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 이 사람 정보원으로다가 자기가 포섭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이슨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문 이름으로. 제이슨. 네, 제이슨. 한국 이름도 있었는데 자기가 까먹었다는 거야. 한국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제이슨은 특이해서 기록을 했대요. 물론 그 양검사 말입니다. 제가 이 사람 만난 게 2023년인가 그때였었거든요. 오래된 일이죠, 사실은. 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 한 2, 3년 제가 KBS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만났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때 김건희를 처음 만나서 제이슨을 처음 만났는데 제이슨이 자기가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 바닥에 좀 자기가 정보를 범죄 혐의가 있고 뭐 그런 거 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랬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르네상스 호텔 뒤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거기 여자하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나왔더라 제이슨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를 공식적으로 몇 번을 만났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둘만 만난 건 아니고 몇 번 네. 공식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 제이슨이 자기한테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대요. 그래서 형님한테 상담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뭔 고민 상담을 했냐 그랬더니 제이슨이 김건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건 물론 양검사 말입니다. 그냥 네. 거짓말일 수도 일방의 있어. 주장. 네. 제이슨이 김건희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자기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장모는 아니지. 그러니까 최은순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한다. 김건희 씨의. 그래서 이걸 자기한테 고민을 그렇게 해갖고 뭐 그래서 그걸 내가 남의 니들이 청춘 남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뭐 그 정도로 그냥 웃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 그런데 나중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월드컵이었잖아요. 2002년에 월드컵 때 이 제이슨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야. 형님 지금 여기 맥주집에서 응원하고 난리 나는데 형님 와서 우리 한국팀 위해서 대한민국 한번 해줘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 양모 검사 가셨고 제이슨 네. 만나러 갔더니 거기에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건희야 그래도 젊은이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엄마가 여기 왜 나왔을까? 이상하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때 술 마시고 이제 응원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헤어졌고 자기는 그때가 김건희를 본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쨌든 그때 그날.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럼 그 체코는 어떻게 한 거냐? 셋이 같은데 체코 간 건 2004년 그때였거든요. 이후인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처음 그 양검사를 만나서 물어봤을 때는 양검사는 자기 체코 안 갔다고 그랬어. 처음엔 안 갔다고 했고. 처음엔 안 갔다고 그랬어요. 나 체코 간 사실이 없다. 체코를 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입국 기록 한번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못 본대. 내가 당신한테 그걸 왜 그리고 확인해 줘야 되냐. 그래서 갔다고 하니까 보자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전화 와서 요 얘기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2002년에 마지막 양검사 말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좀 말해주는 거니까. 2004년에 체코 갔다고 내가 그래갖고 양검사가 자기 부인한테 나는 이런 거 컴맹이니까 잘 모르니까 당신이 한번 저쪽 무슨 거렁뱅이 기자가 와서 이거 체코 갔다고 자기 윽박 지르는데 출입국 조회 좀 해줘봐. 한번 좀 해줘봐. 어디 갔다 그랬더니 왔는지. 예. 있더라는 거야. 다녀온 기록이. 체코에 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정정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다 이제 그 당시에 프로그램에 내용은 넣어줬거든요. 상세하게. 예. 근데 이준수가 제이슨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양 검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앞에서도 말을 했어. 양 검사 변호사님 제가 다 듣긴 들었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셨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데 너무나 무리하다. 나는 하여튼 그렇게 들린다. 그렇게 했거든요. 거짓말로 생각했는데 이준수가 제이슨일 가능성 혹시 했는데 나중에 지금 뒤져보니까 양 검사 물론 제가 전화했더니 전화 계속 안 받아. 그냥 바로 끊어버려. 지금 안 받으시고. 다른 사람은 내가 주진우 전화기로도 한번 걸어봤거든요. 안 그랬더니 받아요? 안 받아. 모르는 사람 번호는 이제 안 받는 분위기로. 어쨌든 그래서 양 검사는 뭐 지금 확인하는 중인데 제이슨이 이준수냐. 그때 양 검사가 말하기를 자기도 제이슨이 그렇게 찾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사방에서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제이슨이 그때 자기 2000 직후에 2000년대 초반에 자기 만난 직후에 미국인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그랬거든요. 해외로. 해외로 가서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도 찾고 싶은데 못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준수가 2022년에 재판에 권오수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출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군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거든.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검찰에 일단 가서 출석을 합니다. 그때는 검찰에서 지명수배를 내렸거든. 피의자로다가.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에서 일단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 그리고 그다음에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증인으로 여러 번 소환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안 나갔었거든. 근데 그때 2022년에 한번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강진구 기자라고 있잖아요. 여기 경향신문에 있었잖아요. 네, 우리 회사 출신이었죠. 지금 뉴탐사 출신이시죠. 하는 뉴탐사에서 그런 보도를 그때 강진구 기자가 그 재판에 나갔었어. 그래서 이준수를 따라붙어서 거기서 이제 몰래 이제 그 녹음을 해요.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준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김건희를 그때 모른 게 2005년부터 외국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뭐야 진짜. 그럼 보니까. 제이슨도 외국에 나갔는데 이름도 제이슨 준수 비슷하고 제이슨 준수 이렇게 되니까 JS 들어가니까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사훈 선배는 처음에 이제 김건희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면서 전혀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제이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네. 그 기억을 환기시킨 건 추미애 의원이고 네. 추미애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의 취재 내용을 복기를 해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공교롭게도 보이더라 이거지. 일치하는 부분들이 네. 하나둘씩 보인다. 그 아직 제이슨이 확정적이진 그렇지, 않지만. 물론, 네. 물론 이준수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럼요, 당신이 제이슨이야? 그럼요. 네. 물어봐야겠지만은 그거고 그다음에 이준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준수가 2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렸잖아요. 사실 이준수는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을 했지만은 중간에 빠져나왔거든. 빠져나온 게 아니고 권오수가 내보냈어. 권오수하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준수는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꾼들하고 같이 공모를 했지만은 자기의 또 딴 주머니를 찬 거야. 그래서 김건희 그때 그 DB증권 동부증권 계좌를 김건희의 동부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기 있었던 태광 ENC라는 또 자기가 따로 관리하던 종목이 있어서 주가 조작을 하는 도이치 주식을 이 공범들한테 말하자 그냥 팔고서는 그 판도를 다 태광 ENC를 산 거야.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 권오수나 이종호나 얘네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에 떨어져 나왔어. 네.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은 물론이고 2차 주가 조작까지도 가담은 했지만은 2차 주가 조작에서 중간에 나왔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권오수나 이종호 이런 애들에 비해서 크게 막 이렇게 죄질이 그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왜 뛰어내렸을까? 2층에서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네. 왜 뛰어내렸을까? 공판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공판에서 김건희하고 이준수하고 카톡을 몇 개를 공개했잖아요. 뭐 SBS에서 말하는 그런 밀접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뭘 깠냐면은 2013년 4월 24일 날 그리고 6월 27일 날 이 둘이 이준수하고 김건희가 카톡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 도이치 주가 조작은 공식적으로 2012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카톡은 2013년이잖아.
사후에 1년 뒤에 둘이서 카톡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김건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도이치 방방 뜰 거야. 그러니까 이준수가 무조건 팔자. 방방 뜨면 꼭.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래. 이 1차 주포 이정필이라고 있습니다. 얘한테도 말하지 마. 이정필을 소개시켜 준 게 그 이준수거든. 이정필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우리 이거 계속 할 거니까 일부러 그래서 공시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야. 그 공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를 말하냐면은 3차 주가 조작을 한 거야, 얘네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 이외에 그때 시민보랑 나라 강진구라 다 의심을 했었거든. 근데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그랬는데 권오수가 그때 BW라고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이 사채를 돈을 빌려주면 그걸 나중에 신주로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도이치에서 또 발행을 했었거든. 나중에 이걸 굉장히 권오수가 김건희 쪽에 싸게 넘겼어요. 이걸 말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걸 지금 그 신주 인수권을 공시에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곧바로 나온 공시가 뭐였냐면 그때 나온 공시가 홍콩의 타이코 펀드라는 데서 이걸 다 인수를 했거든. 그럼 값이 뛰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겠죠. 값이 뛰지. 네.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야라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 또 추정을 하실 수 있는 게 선배는 추정이 아니고 내용을 아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권오수 재판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때는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잘 이게 몰랐었는데 최은순이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게 나와요. 또 그 녹취가 까졌어. 재판에서. 권오수 재판에서.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증권사 지점장한테 최은순이 갖고 있는 도이치 주식을 야 무조건 오늘 다 팔아야 돼. 다 팔아. 그래서 증권사 지점장이 왜요? 그랬더니 이거 무조건 오늘 다 팔아야지 안 그러면 3,5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저렇게 작업을 해놨다는 거야. 3,500원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오늘 다 팔아야 돼. 그러면서 일부러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권오수 쪽이겠죠.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한테만 미리 정보를 주고 미운 놈들한테는 엿먹으라고 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BW라는 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건 자기가 권리만 갖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자기도 손해 보는 거잖아. 그렇겠죠.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한테 리픽싱이라는 발음이 리픽싱. 네. 다시 그러니까 이걸 산정을 한다. 가격을 주식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주를 주기로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5,000원짜리 주였는데 이게 2,000원으로 떨어졌으니 이걸 그럼 한 300주 주겠다. 주식을 더 준다. 네. 이렇게 리픽싱을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대신 내가 그러면은 100주 갖고 있던 게 300주가 조를 그렇죠. 줬어. 네. 나중에 이게 홍콩 타이코 펀드가 인수해서 갑자기 올라가면은 훨씬 더 나는 이득이네. 떼돈 버는 거지. 그렇네.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엄청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지. 야, 그러면 이준수가. 이준수라는 사람 선배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김건희의 오랜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한 게 적어도 주식 깐부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을 때 이준수의 컨설팅을 꾸준히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는 확실히 여길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이걸 그럼 지금 특검에서 알았겠느냐. 그때 그 수사팀들은 2021년부터 4년간을 수사했는데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계속 이준수가 핵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계속 지저댔거든. 취재하시면서 계속.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본방 공중파에는 못 나갔지만은 유튜브에서는 계속 이거 말을 했었거든요. 그걸 검찰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들이 그때 수사팀들이 몰랐겠습니까 이걸?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난 다 뭉갰다고 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준수에 대한 조사를 회피했다고 한다면 이게 결정적으로 직무유기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되는 거네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2020년 대통령 선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준수가 검찰에서 어쨌든 그때 검찰에서는 수사팀은 양쪽으로 수사를 다 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수사는 잘했어. 네. 다 해놨지.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수가 도망다니다가
검찰에 들어왔다니까 자기 발로. 제 발로. 자기 발로 들어왔어. 근데 그때 검찰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준수가 받은 혐의가 두 가지였었거든요.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또 걸린 게 있었어. 요것도 또 사연이 복잡한데 요까지만은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네. 요게 있었고 또 하나는 도이치가 있었고 두 가지 혐의가 다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거는 조서를 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도이치는 조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때. 조서 작성을 안 했다고요? 조서 작성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또 이준수가 재판장에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재판에도 한번 증인으로 그렇죠. 참석을 했다고 했잖아.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검찰청 조사를 조사 받았다는데 받았다며. 조서가 하나도 없다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 면담만 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면은? 면담만 했다는 거야 그때 검찰이. 아 수사 보호 형태로 면담 기록만 남겼구나 쉽게 얘기하면. 피의자고 지명수배까지 된 내렸는데 사람인데 조서를 안 남기고 자기 발로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조서를 안 남기고 면담만 했다는 야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인데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결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때 수사팀 지금 조사해야 된다. 물론 그때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야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우리 그때는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검찰총장이고 곧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너 조사할래? 왜냐면 이준수는 다른 권오수나 이종호나 얘네들하고 달리 김건희의 모든 걸 다 아는 김건희가 도이치만 주가 조작했겠습니까? 오랜 기간 주식 컨설팅을 했을 테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예. 딴지원이 찾던 태광 ENC라는 것도 김건희가 거기서 큰 돈을 벌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는 이준수는 꾼인데 김건희가 그것만 도이치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준수를 잡아 넣으면은 여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김건희를 무혐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서를 안 남긴 거지. 야, 근데 홍사훈 선배는 이미 그러니까 일찌감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취재할 때 이준수를 이미 알고 짐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취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가 지금에서 이제 부상을 하니까 결과로서 이제 보답받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야, 정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거는 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게 그때 이준수를 알긴 알았지만은 그때 어쨌든 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 우리 KBS 저도 그렇고 뉴스타파 시민보도 그렇고 뉴탐사 이제 거기 강진구 기자도 그렇고 요 세 팀이 굉장히 깊이 파고들었잖아요. 많이 보도를 했고. 근데 사실은 소스는 한 명이야. 아, 같은 실제로 분이 그 취재 이쪽에 전직 은행원 출신인데 구루가 계시구나 보니까 진짜 네. 나 그 형님이야. 나보다 나이도 많아. 이 형님 우연히 그날 정말 축복 선물처럼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민보도 소개시켜주고 시민보나 나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는 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뉴탐사는 약간 좀 유튜브니까 거기는 약간의 확인만 좀 덜 되더라도 이제 일단 말하잖아. 뭐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준수를 다 그때 제일 열심히 이제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시민보나 나는 일단 이게 확인이 안 됐고 제한적이니까 갖고 있는 좀 정보가 더 수사가 안 엄밀하게 되니까. 보자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전선이 너무 넓어진다 이게. 너무 넓어지면은 복잡해지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그러니 그냥 우리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하고 권오수, 이종호 이쪽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됐었고 뉴탐사에서는 아니다 그 이준수가 이게 진짜 핵심이다 뭐 이렇게 갔었고 지금 보면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거죠. 야,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냥 김건희 특검에 수사하면서 이렇게 이준수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이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김건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르던 증거가 드러난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이분이 문제성 있는 인물이고 그 얘기는 결국 달리 말하면은 향후 이제 특검이 못한 수사들도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준수를 조사하면 추가적으로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겠다고 한 것도 그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것도 그때 수사 검사들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수사팀들이 그대로 지금 특검으로 와서 수사를 했잖아요. 한문혁 검사는 물론 쫓겨났지만은 어쨌든 그 팀들이 그대로 와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상당수가 네. 과거에 내가 잘못한 좀 찜찜한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구기자 같은 거 수사하겠느냐고. 파헤치겠느냐고. 내가 내 목을 칠 수 있는데 물론 처해되는 게 검사들의 정의로운 검사들이지만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정말로 밝혀내야 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결국은 홍사훈 선배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 예를 들면 뭐 사실 제이슨이라는 분이 정말로 이준수인지는 아직 알 길은 없긴 합니다만은 그 일치 여부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에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바꾸기 전에 바꾸지 하나만 말아. 더. 그러니까 더해. 하나만 내 이거 얘기를 꼭 해야 돼. 충분히 재밌었는데 지금. 아니 그거 말고 더 재밌어.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김건희가 분명히 그 도이치뿐만이 아니고 진짜 더 큰 거는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가서 거기까지 기어 들어간 거 뭐 이런 게 목적이 있을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그 연결고리 못 찾고 있잖아요. 못 찾았죠. 분명히 김건희가 자선 사업할 사람은 아닌데 남 좋은 일만 시킬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수지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 뉴스공장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김건희가 2023년도에 그때는 대통령 부인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그 부인도 다 재산 공직자 재산 그럼요. 공개되잖아요. 예. 신한은행하고 우리 신한은행에 50억을 예금이 있었거든요. 예금이. 현금 50억이 있었거든요. 2023년도에 그 50억이 언젠지 모르게 언제 날짜는 안 나와. 빠져나가. 그리고 그해 다시 그대로 들어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직자 재산 등록에 변동 없음 50억 그렇게 그렇겠죠. 나오거든요. 예. 중간에 빠졌다가 나오거든요. 2023년도에 2023년도가 우크라이나 기어 들어간 날이야. 이게 50억이 어딘가 분명히 왜 나갔는지 그 계좌 어디로 나간지 이런 건 안 나와. 그냥 그 사이트에는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 증감 요거만 나오거든요. 네. 50억이 어딘가 나갔다가 거기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삼부토건이니 웰바이오텍이니 여기다 투자를 해서 그때 5배 올랐잖아요. 50억이 250억이 됐으면은 이건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밝혀내라는 거야. 예, 그렇죠. 추정인 거죠. 200억 그냥 그 저수지에 남겨두고 50억만 다시 들어왔으면은 나는 번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저수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50억이 어느 계좌로 나갔는지 어느 계좌로 이걸 현금으로 빼서 현금으로 줬을 리는 없을 테니까 계좌 이체가 어느 계좌로 갔느냐 요거를 알아내는 거는 살펴봐야 된다. 그건 식은 죽 먹기잖아요. 요거 꼭 확인해 보라는 거야. 요거 확인해 보라는 거. 그리고 어디서 다시 들어왔느냐 똑같은 금액이. 네. 정확히 말하면 49억이야. 1억 남겨두고 49억이 나갔다가 49억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아, 그런 그 변동 흔적이 그 재산 관보에도 등록돼 기재가 있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날짜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증감 네. 2023년도에 이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이상하잖아. 49억을 어디다 네. 그렇게 했을까? 공교롭게도 그 해 또 우크라이나도 또 기어 들어갔고. 나 요게 너무나 궁금한데 사실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번에 공판에서 또 나온 게 또 다른 그 남자 그 배모 씨가 있어요. 얘하고 한 카톡도 있잖아요. 배모 씨는 이준수보다 이준수 비슷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야. 얘는 진짜 그 정통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아, 정통으로. 정통이야 얘는. 정통 펀드 매니저 출신이야. 그래서 얘가 2009년에 그 최은순이 공흥지구 개발하잖아요. 거기 아파트. 그 하면서 투자 돈을 모아야 되니까 돈을 모으는데 이 배모 씨의 배 씨의 아버지가 8억을 여기다 투자를 해. 배 씨의 아버지가. 그러다가 나중에 요 최은순이 원래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이익을 안 남겨주는 편이잖아. 다 띄어먹진 않고 다른 사람들 다 띄어먹진 않고 8억만 다시 돌려주고 해서 나중에 소송까지 막 붙어요. 그래서 소송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까지 해. 왜냐면 그때 그래요?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게 왔던 게 김건희였었으니까 김건희 그 배모 씨 아버지가 김건희 제가 나 돈 쟤한테 속았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사실 그때부터 연이 된 거거든요. 재판에서 그렇게 적였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친해졌나 봐. 그래갖고 얘가 투자사를 차리는데 홍콩에다 차립니다. 홍콩에 자산운용사를 차리는데 자산운용사 이름이 코바나 파트너스야. 아, 진짜예요? 코바나 파트너스야. 파트너스? 야, 이거 진짜. 아, 홍콩에 정말, 파트너스 예. 차리다가 2016년도 2010 몇 년도야? 2016년도인가 그때 들어와요. 들어와서 한국에다 자산운용사를 비인베스트먼트라고 자산운용사 하나 차리는데 그 다음에 그 자산운용사 주소를 옮기는 게 어디였냐면은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코바나 콘텐츠 그 사무실 있잖아요. 네. 거기가 비었잖아. 거기로 들어간 거야.
야, 얘가. 진짜 이게 뭐 김건희 그러니까 씨의 내가 이 친구 배모 씨 얘기를 왜 하냐면은 홍콩에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빠져나간 49억이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 없겠느냐. 여러 가지 그 예, 가능성 중에 하나로 예, 예. 일단 제가 여기서 취재는 막혔어요. 더 이상. 이 배 씨가 일단 전화도 안 받고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코바나 콘텐츠 윤석열이 다시 탄핵돼서 돌아오면서 거기를 갖다 야 방배해서 했으니까 지금은 저 마곡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다른 데가 있구나. 네. 일단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49억이 어느 계좌로 빠져나갔느냐. 그 수사기관 할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죠. 금방 할 수 있죠.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아요? 아니, 전에도 그 그런 얘기 적이 들었을 없었다니까. 때, 예. 중앙지검장부터 때부터 관보에 공직자 재산 등록이 공개되는데 그렇게 뭉텅이동이 빠져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딱 그 해 우크라이나 기어 들어갔던 그 해만 49억을 어디단가 넣었다 뺐거든. 야, 근데 정말로 이제 그 들으면서도 내가 다 어느 흥미진진하네. 정도까지가 흥미진진하고 가늠이 안 되는 그 상황인 건데 정말 김건희 씨의 인간관계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익 위주로 정말 그렇죠.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 위주로 굴러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 홍사훈 선배의 그런 예언이 얼마만큼 적중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적으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초두에 이제 그 사법개혁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리에서 이제 운동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논의를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제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고 위헌 소지는 없애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뭔가 좀 멈춘 모양새인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고질적인 그 유전병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게 해준 거 그리고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거 다 밝혀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은 밝혀내지 못할 것 같잖아. 지금 법원 스스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라 하는 거잖아요. 위헌성 소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얼마나 위헌성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그 이게 멈칫멈칫하잖아요. 벌써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니 한참 전이었는데 지금 한참 그 쏙 들어가 있다가 다시 요즘 얘기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위헌성 거기 가기 전에 일단 거기까지 가지기도 전에 재판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윤석열 풀려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 하고 있죠 지금에. 내가 뭐 풀려날 가능성은 없고 중지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1심 결과가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죠.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헌재에서 이게 얼마나 잡고 있느냐 몇 달을 갈 수도 누구는 뭐 이거 한 달 이내에 끝난다고 하지만은 몇 달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냥 그 부담감을 안고 계속 선의만 믿고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고 결과가 좀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정의로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안전판을 믿을 수 있는 그 재판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겠느냐. 그건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걸 갖다가 지금 좌고우면하냐 이거지. 심지어 민주당 일부에서는 왜 자꾸 판사들하고 초월지려고 하느냐. 이거 하지 말자. 그냥 믿으면 된다. 이 지교는 못 믿더라도 2심에서는 분명히 이거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야. 내년 2월에 분명히 2심 선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의를 믿느냐. 만약에 말이야 이거 가정입니다. 윤석열이 1심, 2심에서 무죄를 만약 공소기각을 만약 받는다. 그래서 죄 없다. 이게 수사 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풀려난다. 대법원은 보나 마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뭐 그걸 의도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향을 만약 그런데 그 반대로 윤석열이
1심, 2심에서 모두 다 사형 아닌 무기징역을 받았어. 그럼 만약 본인이 윤석열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그때 계엄 일으키 12월 3일 날 지시한 거 그리고 뭐 나한테 협조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그럼 평생 지금 빵에 집어넣겠다는 거야? 같이 죽자 다.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특히 법적인 영역에서 법무부 장관 물론 박성재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쨌든 그날 밤에 회의를 뭔가를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걸 공개하라는데 무슨 회의를 했는지 좋다 믿어주겠으니 회의한 자료를 좀 내용을 내놔봐라 내놔라. 하는데 네. 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가 없을 리는 없고 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만약에 사형받아서 다 같이 죽자. 내 폭탄 깐다. 그때 만약 구린 사람들이 구렸다면은 그 생각을 안 할까. 내가 살려면은 어떻게든 윤석열이 그 상황에 가서 이거 폭탄을 까는 일은 막아야 된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요. 네. 너무 나간 생각인가 나는? 나는 사실 그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희화하고 처음부터 배당받은 것도 이렇게 의심받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었겠나.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려면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그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좀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네.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니 왜냐면은 그 선배 말씀이 또 감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는 우리가 누구도 윤석열이 구속 취소될 거란 생각을 못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사건 재판을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건 당연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난 그 젊은 판사들도 진짜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원장 회의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이쪽에 약간 좀 노땅 간부급이니까 내 그럴 수 있다고 봐. 밥줄이 중요하니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됐으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찍소리 어느 한 명도 지금 찍소리 안 하잖아요.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나?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선배 말씀대로 뭔가 이제 판사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과 네. 자기 반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부르짖는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좀 해주겠는데 우리가 먼저 전담 재판부 만들자. 네. 우리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뭐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는 재판부를 네. 따로 만든다거나 형태를 다르게 해서라도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렇죠. 일단 왜 사법부의 일에 밖에서 간섭하려고 하느냐 네. 그러면서 독립이라는 이유를 대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민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잘 알아야 되는 게 독립이라는 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이 판사들한테 독립을 그 권한을 준 거는 재판의 독립을 준 거지 사법부의 독립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도 사법부 행정에 독립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우리 사법부 행정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 판사들 한 10,000명 뽑고 우리 연봉 한 10억, 100억씩 받을래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거 절대 준 적은 없어요. 자신들만이 우리 판사들은 내가 마음대로 인사를 해야 되고 밖에서는 이거 토달지 말아야 돼.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된 기관이야. 천만에 만만의 착각입니다. 그거. 재판을 독립시켜준 거지 사법부의 행정을 갖다 우리가 독립시켜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헌법에도 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판사들의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 주권자들의 것입니다. 그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기자마저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 사법부 독립이라고 재판의 독립이라고 해야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이 이제 주장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기본적으로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법원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심급별로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재판하는 행태를 보니 네. 임의 배당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이 사건 저 사건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재판부에 가 있고 심지어는 해당 재판부가 이 그렇죠. 중요한 내란 사건만 심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구형하는 일정도 순차적이지도 않고
선고하는 일정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정말로 뭔가 좀 궤를 알 수 없는 윤석열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선고될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예. 근데 법원 스스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은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대안은 또 하나도 안 내놓으니까 예.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국민들을 믿고 정치권이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1년 전에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 국민 정치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쫓아내지도 않았고 국회를 움직인 거는 일단 국민들입니다. 내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가는 것도 그거야. 정치인들 안 움직이 지금 봐라 멈칫거리지 않느냐. 물론 신중한 거 중요하지만은 그 용기를 좀 가져라.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합법적으로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좀 써라. 하라는 거잖아요. 그 쓰게 만드는 용기는 주권자들이 촛불이든 횃불이든 몽둥이든 들고서는 나가서 네. 안 나가면 우리가 당신들 다 때린다.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라도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나갑시다. 같이. 우리 노땅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돼. 나는 방법이 사실 그거밖에 없다고 저까지 생각해요. 노땅으로 이렇게 하시려고요? 노땅 아닌가? 그런 상황인데. 나랑 몽타주는 비슷한데. 아니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특검에서 청구하는 구속영장들이 정말 기각률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이제 그때마다 개별 판사들이 대고 있는데 현란한 언어를 통해서 영장 기각을 하지만은 그 사유가 저희도 이제 법원 취재도 해보고 검찰 취재도 해봤지만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유를 대면서 기각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보여지는 범죄와 다르게 방면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첫 번째 이유도 지금 그거잖아요. 1차 관문에서 다 막히지 않느냐. 이른바 그 영장 전담 재판부의 4인방. 처음에 수원 3인방인 줄 알았더니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모두 다 기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장을. 내줄 건 내주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영장을 기각하는 거는 일단 박성재, 추경호 뭐 이쪽은 일단 그 사람들이 혐의가 이게 내란의 위법성을 이게 그 계엄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그때 판단을 잘 못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무식한 게 뭔지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예. 고혐의는 그대로 간다면 조이대 혐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이 방어막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성재나 추경호가 뚫리면은 그 다음 수는 바로 조이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지금 영장 전담 그 심사는 그냥 원님 재판이잖아요. 뭐 그냥 동영상이 나와도 이거 증거가 나와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기각했을 거야. 근데 나머지 한번 보세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구속됐고 얼마 전에 또 조용탁 그 김혜성 그 뭐 IMS 모빌리티 김건희 집사 그거 같은 공범 얘도 또 구속이 됐어. 나 이 사람들 굉장히 억울하다고 봐. 솔직히 말해서. 아니 박성재나 추경호에 비해서 죄가 덜하면 덜했지 더 중하지 않은데 얘네 둘은 똑같은 영장전담 판사들인데 나라의 기준 해악에 비춰보면 이 박성재는 몇 번이나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안 됐죠. 김한빵하고 뭔 그렇게 카톡을 막 그 텔레그램을 김한빵하고 그렇게 주고받아서 이 짓거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시키잖아요. 굉장히 선별적이거든. 이게 작전이거든. 다 기각시키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니들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선별적으로 관련 떨어져 있는 조태용, 조영탁 뭐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집어넣어 꼬린. 다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더워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1차 마크맨에서 수사가 안 되잖아요. 일단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위해서라도 영장 전담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야 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판사가 별도의 영장 판사 필요하다. 네. 저도 뭐 사실은 영장 판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도 법조 출입을 꽤나 해봤지만은 그 사유를 보고 납득이 안 가요. 아, 이건 원님 예, 재판이라니까 예. 그냥 원님 재판이에요. 그때 사유가 너무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발부의 기준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변칙적으로 제시하면서 누구는 기각하고 누구는 예. 발부라니까 예. 이게 정말로 그 원님 재판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판사 마음이구나. 그것만 딱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헌법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국민들의 것이 아니고 헌법은 우리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 마음대로 적용하겠다는데 왜 토를 달아 이거잖아요. 네. 그 착각을 깨줘야 됩니다. 네, 그런 틀에서 보더라도 별도의 이런 입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홍사훈 선배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그 임금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임금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게 정상 아니냐?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지난주에 열었을 때 어쨌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쿠팡도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뭐 이렇게 정보 유출시킨 거 이것도 문제지만은 그 전에 맞아요. 네. 그 퇴직자들 일용직 우리 사회 가장 경제적인 약자들 이거 퇴직금 떼어먹겠다고 11개월 되면 자르고 다시 재계약하고 그래서 퇴직금을 안 줘버린 거 이게 퇴직금 착취한 거다 해갖고서는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걸 말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 자르지 않느냐 12개월 되면은. 그리고 비정규직도 2년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니까 1년 11개월만 계약을 하지 않느냐. 요게 민간 기업이면 자기 이해하겠다고 그랬어. 대통령이. 왜냐 민간 기업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네. 공공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보면 공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게 무조건 공기업들 임금을 갖다 아끼기 위해서 최저임금으로 다 그 기준을 베이스를 정하고 이런 거 그거 좀 고쳐라. 적정임금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원래는 이제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게 관행처럼 그냥 굳어져 왔으니 네. 이걸 또 바꾸자고 하면 빨갱이 얘기 나오니까 그건 그냥 놔두자 이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민간 기업 말고 민간 기업도 그렇게 하자면 또 빨갱이 얘기 나오니까 너 빨갱이지 그 얘기 나오니까 공기업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들을 보호하는 임금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2012년도부터 이미 일단 공공기관에서 네. 외부 용역 많이 주잖아. 청소나 뭐 환경 뭐 이렇게 어려운 일 하고 그럴 때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거기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부발전, 메트로, 서울 지하철 메트로 여기도 다 공공기업입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들은 다 외주화 주잖아요. 용역 맞습니다. 회사 줘갖고 여기 다 최저임금이거든. 그 사람들 받는 거 다 최저임금이거든요. 일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위험하고 그런데 원청인 서부발전이나 한국메트로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중간 용역회사에 그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을 주라고 최저임금만 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그 사망한 김용균 씨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받은 월급이 220만 원이었거든요. 최저임금보다 좀 높았어 그때. 그런데 어쨌든 워낙 위험하니까 높여줬어. 그런데 서부발전이 용역회사에 김용균 씨한테 주라고 준 임금은 522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 떼어먹은 거지. 그 전에 2016년도에 구의역 김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도어 이제 하다가 맞아요. 이 청년도 130만 원 받았거든요. 최저임금보다 딱 4만 원 높았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서울 메트로가 그 용역회사에 스크린도어 용역업체에다가 준 돈은 김군주라고 책정한 임금은 24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민간은 말고 공공기관에서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 나갔고 이 정도 일을 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나 위험도나 따져서 이 정도 임금을 줘라 하고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매년 그
1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최저임금보다 한 30%에서 50% 높거든. 이 정도를 주라고 제도를 규정을 마련해 지침을 마련해 놓은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거 다 안 지키지. 다 안 지켜요. 왜냐? 그게 강제성이 없는 거니까. 지침을 차라리 만들지나 말지. 안 지키는데 서부 발전이나 메트로는 이렇게 지켜갖고서는 줬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522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어? 이렇게 높게 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합법적으로 떼먹기 위해서 분모가 커야만이 떼먹는 돈도 많거든. 원래는 시중 노임 단가에는 522만 원이 아니고 한 350만 원 정도를 책정이 돼 있는데 어차피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잖아요. 원청에서 다 몇 년간 퇴직한 퇴직자들이 용역회사 가서 차리고 또 여기서 나중에 퇴직할 사람들은 또 여기 용역회사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혼자 먹겠냐고 떼어먹는 걸 이 용역회사가. 대통령이 이걸 지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지. 이걸 나도 아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모르겠냐 이거지.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 사회가 그 발전 가능성을 지금 이런 게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깨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이 공공기관마저도 착취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 공기업마저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기가 깨지면은 좋은 노동력들이 민간에서 일하지 않고 더 많은 임금을 일한 만큼 땀의 대가를 주는 그 공기업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품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노동의 품질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도 처음에 그냥 액면 그대로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뭔가 시정하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홍사훈 선배의 해설을 가미를 하니까 뭔가 근본적인 그런 그 뭐 고용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들을 그때요 먹히는 전부 다 사람들은 손보라는 예. 김용균 씨나 구의역 김구는 자기한테 원래 와야 될 임금이 그렇게 522만 원 뭐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도 모르고 그랬을 죽었습니다. 겁니다. 네.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로 그 안 좋은 의미에서의 공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 사회가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법 개혁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 비정규직 처우 문제까지 다뤄봤는데 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홍사훈 선배는 사회 전 분야 모르는 게 없으세요. 보니까 오늘 듣고 보니까 말하면서 깜짝 놀랐어. 경제, 사법, 뭐 안 되는 게 노동. 뭡니까 도대체? 노동. 그러니까. 보니까 네. 원래 자신의 이제 그 이 발언에 스스로 감탄하는 경험 이거 나만 갖고 있는 건가? 그런 경우 없어. 아니 원래는 사실은 사법 분야가 이렇게 정통한지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토요일마다 집회에 나가시더니 그 분야도 완벽한 자기 학습이 되셔가지고 자기 생각이 서 계시네요 좀 보니까. 얇은데 넓게 알지 우리는. 야 깊게 물어보면 잘 몰라. 네, 이번 주에도 사진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인물은 김남국 전 비서관, 장경태 의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